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1살 된 환갑을 넘은 아줌마입니다. 옛날엔 환갑을 넘으면 슬슬 인생을 되돌아보고 여유를 가지며 남편과 자식들과 손주들 보는 낙에 살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저에게 남은 건 그 무엇도 없네요. 그래서 제 기구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에 글을 써봅니다. 저는 아주 큰 사고로 허리가 끊겨 척추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엔 이런 사람들을 꼽추라고 했죠. 허리가 90도 정도 구부러져 등이 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처녀 땐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허리도 곱고 몸매도 나름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들 키도 크고 하니 미스코리아 한번 나가보라고 할 정도였죠. 어쩌면 그때가 제 인생 호시절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제 진짜 호시절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제 남편을 소개시켜준 건 저와 배다른 언니가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저희는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자매였어요. 아버지도 처음엔 언니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그때 언니가 아버지를 찾으러 그 먼 통영에서 저희 집까지 올라왔어요. 딸랑 주소 하나랑 보따리 하나를 들고 저희 집에 왔는데 언니를 보니 누가 봐도 아버지 딸이더라고요. 그땐 친자 검사 같은 게 없긴 했지만 언니는 아버지를 너무 빼다 박아서 누가 봐도 아버지 딸임을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어딜 나가면 사람들이 저보단 언니 보고 아버지 딸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아버지 또한 언니를 보고 자기 자식임을 인정했어요. 아버지가 잠깐 통영으로 배를 타러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민박집 하는 주인 딸 사이에서 언니를 낳으셨다고 하셨죠. 저희 엄마도 대단한 게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말없이 저희 언니를 친딸처럼 키워줬어요. 만약 저였다면 남편 머리끄덩이를 잡고 나가라고 할 텐데 엄마는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치지 않았고 언니와 저를 똑같은 자식으로 생각하며 키우셨어요. 그래서 언니도 그런 엄마한테 늘 감사함을 느꼈고 시집 가기 전까지 잘했어요. 저도 이런 언니와 정말 친구처럼 막연한 자매 사이로 지냈는데 제 밑으로 있는 2명의 동생들은 배다른 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며 형제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동생들보다 잔정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언니가 가엾고 애처로워 언니를 더 많이 챙겨주었어요. 그러니 언니도 저랑만 가깝게 지내며 결혼을 해서도 저랑만 왕래를 하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시내 다방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곤 언니가 본인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지 알았어요. 당시에 언니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자리에 나가보니 언니의 남자친구가 아닌 절 소개시켜주려고 했던 남자였어요. 언니와는 직장 동료 사이였는데 당시에 언니가 구청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어서 그 남자도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언니가 워낙 제 성향을 잘 알다 보니 제 이상형도 정확하게 알았고 제가 좋아할 법한 남자를 소개시켜준 거죠. 까무잡잡하고 촌티나게 생긴 남자였는데 저는 그런 남자를 좋아했어요. 얼굴에서도 보이는 순수함과 다부지게 생긴 사람이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역시나 남편은 시골 출신이었고 농사를 짓기 싫어 도시로 무작정 상경을 해 공무원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남편에게 아주 푹 빠져 사귀게 되었는데 한 번의 이별이 있었지만 언니의 설득으로 다시 만나 결혼까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이런 남편의 직업을 탐탁지 않아 하셨고 약간 반대를 하셨죠. 지금이야 공무원은 아주 인기 있는 직업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월급도 박봉해
크게 장점도 없는 인기 없는 직업이라 엄마는 이왕 결혼할 거면 돈 잘 버는 번듯한 회사원을 만나서 시집을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언니의 설득과 저의 단식 투쟁으로 결국 결혼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별로 결정권이 없던 아버지도 저러다 애 죽겠다며 그냥 지들끼리 좋으면 알아서 다 산다고 결혼시키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엄마도 남편을 보곤 사람이 나쁜 짓은 안 할 것 같다며 결혼을 허락하셨죠. 결혼 후에도 저희 부부는 언니네 부부랑 정말 가깝게 지냈는데 언니는 저보다 2년 빨리 결혼을 해서 벌써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그래서인지 신혼인 제게 결혼 생활에 대한 정보나 도움을 많이 주었죠. 그리고 주말엔 꼭 저희를 데리고 놀러 다녔는데 아무래도 언니네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이 되었기에 돈을 더 써가며 저희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 덕에 우리 부부는 산이고 바다고 계곡이고 안 가본 데가 없이 전국 팔도를 여행하고 다녔는데 아이 없을 때 보내는 신혼을 누구보다 알차게 보냈죠. 한 번은 바다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눈치 없이 저희 남편이 불쑥 언니에게 아이 계획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특히나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고 육아를 해야 되는 게 순리였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딩크족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만약에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부부의 이념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념이라면 그 시부모들이나 친정부모들은 가만히 있질 않았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했고요. 근데 남편이 그런 언니네 부부에게 초를 치더군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아니, 자매인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워 물어보지도 못하는 질문인데 남편이 그렇게 술 기운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 허벅지를 꼬집는 걸 마침 또 언니가 봤고 그런 제게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지. 정서방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베키 너는 신혼 적당히 즐겼으면 슬슬 임신할 준비해. 정서방 닮은 아들이든 너 닮은 딸이든 다 이쁠 것 같다. 언니는 옅은 미소를 보이며 씁쓸하게 말을 하는데 저도 그런 언니를 보니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지. 언니가 불임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일단은 상심이 클 언니를 배려해 제 임신 소식은 언니 빼고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점점 불러오는 배는 숨기지 못했고 언니도 눈치가 빨라 분위기를 보곤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휴, 베키야, 너무 잘 됐다. 아니, 왜 언니한테 말하지 않았어? 언니가 네 임신 소식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니가 알았으면 제일 기뻐해주고 제일 축하해줬을 텐데. 아니, 나는 언니 생각한다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 언니가 불임이라는 말 하면서 엄청 슬퍼했잖아. 그래서 나도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있었지. 얘는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 몸이 정상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 난 우리 조카 생기면 정말 내 애처럼 사랑해주고 돌봐줄 거야. 언니랑 같이 키우자. 많이 도와줄게. 언니는 그 누구보다 제 임신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아기가 태어나서도 친정엄마보다 저를 더 챙겨주었어요. 주말에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왔고 평일에는 저희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왔어요. 우리 연희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쁜 거니? 얘 베키야. 연희 자는 것 좀 봐봐.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 너는 이렇게 이쁜 딸이 있어서 좋겠다.
언니, 좋긴 한데, 난 애 보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언니. 아니, 원래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 엄마는 애를 셋씩이나 낳았는데, 어떻게 다 키웠는지 정말 대단해. 나는 그냥 하나만 낳고 이젠 끝이야. 아휴, 힘들어 죽겠다, 정말. 그날 하필이면 제가 잠도 한 3시간밖에 못 잤고, 그 전날엔 시어머니까지 올라오셔서 남편을 제대로 안 챙긴다고 잔소리 융단 폭격을 하고 가셔서 약간 상태가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힘들다고 볼멘 소리를 하며 찡찡댔는데 언니가 그런 제 말에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구는 애를 낳고 싶어도 애를 키우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 네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항상 당연한 건 줄 알고 있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 벌 받아. 생각지도 못한 언니의 반응에 저도 너무 놀랬어요. 제가 한 말이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벌을 받을 정도로 실수를 한 건가 싶었고, 저도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미안하다는 말보단 갑자기 왜 이렇게 발끈하냐는 말이 먼저 나왔죠. 그날 남편이 저희 자매를 말릴 정도로 언니와 대판 싸웠어요. 물론 언니가 아이 문제 때문에 민감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저도 언니가 너무 뜬금없는 부분에서 화를 내니 맞받아친 거죠. 그때 언니한테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다고 먼저 사과를 했으면 그렇게 싸우지도 않았겠죠. 살면서 저는 언니랑 이렇게까지 싸워본 적이 없었고 그날 이후로 언니는 제게 연락이 없었어요. 저희 딸 돌 때도 언니를 초대했는데 결국엔 돌잔치에 오지 않더라고요. 언니는 저를 찾지 않았지만 저는 꾸준히 언니에게 연락을 하고 편지를 써서 미안했다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대답이 없었죠. 이때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언니에게 무척이나 의지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사람은 미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언니한테 미련이 남는 걸 보니 여태껏 다 쏟아붓진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딸이 28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드디어 언니가 거의 2년 만에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딸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언니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 눈물부터 났고 언니도 그런 절 보며 딸과 저를 껴안고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2년 만에 나타난 언니는 통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이 쏙 빠져 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언니가 형부랑 이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언니,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어. 언니 그렇게 됐다는 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한 거야? 내가 이혼한다고 식구들이 뭐 신경이나 쓰겠나 싶어서 연락 안 했어. 그리고 이혼이 뭐 좋은 소식도 아니고. 그리고 너랑 그렇게 싸우고 나서 이혼까지 당하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만나면 또 싸우고 멀어질까봐 일부러 연락 안 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졌어. 이혼을 당했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하니 형부가 언니의 불임을 들먹이며 이혼을 요구했대요. 언니네 시댁 어른들도 그걸 빌미로 엄청난 핍박을 해 결국 못 견디고 이혼을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형부는 언니랑 이혼을 하자마자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해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본인 신세를 한탄하며 태어날 때부터 꼬인 인생은 죽어서까지 안 풀리는 것 같다고 하였어요. 이런 언니를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남편과 함께 수없이 고민을 했는데 언니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베키야, 나는 너랑 정서방이랑 같이 여행 다녔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주말마다 야영하면서 새벽에 끓여 먹던 그 라면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한다니까. 그때가 그립고 나 혼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아쉬워. 언니, 그럼 같이 하면 되지. 나도 그때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는데. 언니, 우리 다시 여행 다니고 그러자. 우리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자. 남는 건 가족밖에 없잖아. 나는 좋은데 니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연희도 아직 어리고 애기용품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지. 아유, 아니야, 언니. 어린이집에서 그러는데 어릴 때일수록 더 많은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더라. 난 괜찮아. 언니는 제 제안을 엄청 고마워하며 그동안 혼자 많이 외로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네 부부랑 조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신이 난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 달에 2번 예전처럼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야영을 다녔고 3살 된 저희 딸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차를 타고 어딘가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7월 중순쯤 저희는 여름 휴가 겸 피서 겸 시원한 계곡으로 야영을 또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사건은 그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이 파르르 떨리고 속까지 메스꺼워 구역질이 다 나는데 저희 일가족이 불어난 계곡에 휩쓸려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날이 선선했는데 새벽부터 내린 비가 그쳐서 그런가 계곡물도 시원했고 피서객들도 많이 없어서 저희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먹고 놀고 있었죠. 그곳은 저희 언니가 아는 사람에게 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은 계곡이었는데 매번 북적거리는 곳에서 있다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저희끼리만 있으니 남편도 한가로운지 낮부터 술을 마셔댔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 인사불성이 되어선 자러 텐트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딸과 언니와 함께 물놀이를 했고 오후 3시쯤 되니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 막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도 졸려온지 들어가서 한숨 잔다고 하는데 저한테 본인이 저희 딸을 데리고 잘 테니 편하게 남편하고 둘이 자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놀러 가면 자주 그랬기에 알겠다고 했고 각자 텐트로 들어가 저희 가족들은 모두 단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텐트를 찢는 듯한 엄청난 빗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너무 놀라 눈을 떴어요. 눈을 떠보니 저희 텐트에 점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이 돋았던 게 저희가 텐트를 친 곳은 계곡보다 몇 미터나 위에 있는 곳이었는데 벌써 이만큼 물이 찼다는 건 온 계곡물이 다 불어났다는 거였죠. 저는 여길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일단 남편을 깨웠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깨워도 술에 취한 남편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볼을 때리고 팔을 들어 올려서 일으키려고 해도 술에 취한 남편은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고 저는 일단 옆 텐트에서 자고 있을 언니와 딸을 깨우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역시나 물은 어느새 제 종아리까지 찼고 밖에 나오니 언니 역시 잠에서 깨 저희 딸을 안고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언니에게 딸을 부탁했고 다시 텐트로 가 남편을 잡아 끌어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저는 남편과 씨름을 하며 남편을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이에 또 물은 불어 제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덜덜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남편을 메고 옆에 텐트를 보았는데 텐트가 사라진 겁니다. 가뜩이나 해까지 져서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런 언니와 딸을 미친 듯이 불러댔어요. 그런데도 언니와 딸은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균형을 잃으면서 저를 내리눌렀고 저도 그 힘에 같이 넘어졌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에 있었고 3일 만에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깨어난 절 보자마자 이제 어쩌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며 땅을 치고 목 놓아 우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보곤 직감적으로 상황이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전 엄마에게 딸과 남편 그리고 언니에 대해 물었고 대답 없는 엄마를 미친 사람처럼 재촉였어요. 정서방은 어제 장례 다 치렀고 네 딸 연이랑 네 언니는 아직도 못 찾았어. 구조대원이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다. 엄마의 말에 또 한 번 혼절을 했고 다시 눈을 뜨니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 혼자만 살았냐고 물으니 그걸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저 강하류에 떠내려온 저를 사람들이 발견해 신고했다는 것밖엔 아는 게 없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선 딸과 언니를 찾으러 간다며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가슴팍부터 허리까지 감싸진 깁스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대로 침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추락을 하면서 척추가 부러진 것 같다고 하였고 골절된 척추 때문에 평생 허리를 필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희 가족들은 하반신 마비가 안 온 게 어디냐며 보행은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하고 있냐고 했네요.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잃었는데 꼽추는 됐지만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소리냐고 난리를 쳤죠. 그렇게 전 2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2달 동안 저는 구조대가 저희 딸과 언니를 수색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이미 수색 작업을 철수한 지는 오래됐고 수색 종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구조대원들에게 제발 한 번만 더 찾아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구조대원들은 남의 일인 마냥 발견된 게 없는데 어떡하냐며 행패 부리지 말고 나가라고 절 문 밖까지 쫓아냈어요. 힘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평생 제 딸과 언니를 가슴에 묻으며 살아가는 것밖엔 없었죠. 혹여나 어딘가에서 살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망 처리도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동사무소에 가 딸의 행방을 알아보았는데 딸은 깜깜무소식이었죠. 그날 이후 온 가족을 잃고 꼽추가 되어버린 전 남편과 딸 그리고 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그 벌을 온몸으로 짓눌려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염치 없이 사망한 남편이 공무원이었기에 다달이 나오는 절반 깎인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더 굽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몸을 지탱하기 힘들던 찰나에 동네 미용실 주인이 자기가 잘 아는 안마원이 있는데 그렇게 실력이 좋다며 저보고 한번 갔다 오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면 어깨 같은 데가 싹 풀린다고 저보고 허리 안마를 받아보라는데 처음엔 안마원이라고 하길래 약간 퇴폐업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시각장애인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시술을 하는 곳이라며 믿을 만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받는 남자 안마사가 잘한다며 그분 이름까지 알려주었고 몸이 너무 아픈 날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저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깔끔하고 쾌적했어요. 그렇게 저는 소개받은 그 안마사 이름을 대며 이분에게 받고 싶다고 했고 그분에게 시술을 받게 되었어요. 베드에 누워있으니 직원분이 안마사와 같이 들어와 제 몸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허리가 굽었으니 참고해서 안마를 하라고요. 살다 이런 경험은 또 처음 해본다 싶어
어색하게 몸을 움츠리고 있으니 그 안마사가 제게 긴장을 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무리 상대방 눈이 안 보인다고 해도 왠지 모를 창피함 같은 게 몰려와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몸을 돌리면서 슬쩍 봤는데 그분은 선글라스를 끼고 두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죠. 남자라서 그런가 악력이 엄청 셌고 한 50분 정도 받았는데 그 다음날이 되니 신기하게도 허리 결림이 덜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보름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시술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가니 저를 해주셨던 분이 몸이 안 좋아 몇 달간 못 나오신다며 다른 분을 소개해 주는데 이분도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니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왕 이렇게 왔으니 받고 가겠다고 하였고 그분에게 시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분도 역시나 선글라스를 끼고 두건을 쓰고 있었는데 남자분 치고는 손이 작은데 참 야무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세상에 그분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더라고요. 워낙 과묵해서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몇 번 더 그 여자분에게 시술을 받으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죠. 서로 몸이 불편한 게 공통점이다 보니 점점 말이 잘 통했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부모도 절 고아원에 버렸어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엄마랑 같이 살았던 기억은 조금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정확한 건 6, 7살 돼서야 제가 고아원에 버려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환경이 확확 바뀌어 버리면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고 패닉 상태도 잘 오거든요.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내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주책맞게.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인데요, 뭘. 그럼 회원님은 왜 이렇게 몸이 다치신 거예요? 회원님도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요. 나는 젊었을 때 다쳤어요. 나도 그쪽만큼 사연 많은 여잔데 아마 제 얘기하려면 1박 2일도 모자랄걸요. 이렇게 서로의 사연 이야기를 하며 저희는 꽤나 가까워졌고 아픈 사람들끼리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가 돼주었어요. 꾸준히 이분에게 시술을 받던 어느 날 하도 이분의 사정이 딱해 시술이 끝나고 팁을 좀 드리고 싶어 3만 원을 쥐어주니 본인의 지갑을 꺼내며 10,000원 거는 오른쪽에 넣어주시고 5만 원 거는 왼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팁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받아들어 돈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바로 보이는 면에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카드에 적힌 신상 정보를 보게 되었고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사진을 본 순간 손이 벌벌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안마사의 이름이 실종된 저희 딸 이름과 똑같았고 더 기가 찼던 건 생년월일마저도 똑같은 거였죠. 이걸 보는 전 이상하리만큼 강한 끌림을 느꼈고 그 안마사에게 미안하지만 종아리 뒤쪽을 볼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저희 실종된 딸 종아리 뒤에 3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 안마사는 당황을 하며 왜 그러냐고 했고 저는 이 사람이 놀라지 않게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줬어요. 당신이 실종된 내 딸과 이름도 생년월일도 같다고요. 근데 내 딸 종아리 뒤에 특이한 점이 있어서 그걸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 갑자기 그 안마사가 머리를 움켜잡곤 그 자리에 주저앉는데 패닉이 왔는지 겁에 질려 벌벌 떠는 겁니다. 이 안마사도 그동안 제 과거 이야기를 다 들어왔으니 본인도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저는 그 사람의 등을 쓸어내려주며 한 번만 볼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러니 고개를 흔들며 그러라고 하더군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제 딸의 왼쪽 종아리에 있던 세 개의 점들. 저도 떨리는 손으로 바지춤을 걷어 올렸는데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려 눈물 때문에 그 점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한번 꾹 감았다 뜬 후 종아리 뒤를 자세히 봤는데 내 딸이 맞았습니다. 점 색깔은 흐렸지만 정확한 모양으로 세 개의 점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나왔고 꺽꺽대면서 울었어요. 그러니 제 딸도 저의 반응에 같이 오열을 하더라고요. 저희의 우는 소리를 듣곤 직원이 헐레벌떡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하였지만 딸과 저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한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한 상봉을 한 것처럼 둘이 얼싸안고 울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간신히 진정이 됐고 딸은 먼저 제게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알아보자고 하는데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멀쩡했던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눈이 멀었는지,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내 딸이라 확신을 했고 딸이 자랐던 고아원에 찾아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했어요. 주변에선 생각보다 쉽게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딸이 자란 고아원은 거의 문을 닫기 직전인 상태였고 생각보다 쉽게 딸이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의 기록을 볼 수 있었어요. 인적사항과 경위 그리고 보호자가 남긴 편지까지 볼 수 있었는데 제 딸을 보호하고 있었던 사람은 1년 뒤에 다시 찾아갈 거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도 정확하게 써놓는다고 했는데 이상했던 게 분명히 제가 딸이 실종되고 이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도 온 고아원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도 제 딸은 찾질 못했어요. 하지만 딸이 계속 고아원에서 자랐다니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 서류를 보던 관계자 말이 장애를 갖고 있던 딸을 여기저기서 옮겨 보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제 딸 같은 경우엔 보호자가 다시 찾으러 온다고 했으니 아예 실종아동으로 분류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만약 그때 여러 고아원에서 제 이야기를 한 번만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딸과 헤어져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관계자 말로는 옛날에는 다 이런 시스템이 해이했다며 자식 잃어버린 제 탓만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딸을 보호하고 있었던 그 여자가 제 언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둘이 같이 발견이 안 됐고 같이 실종이 되었으며 딸이 살아있는 걸 보니 언니도 살아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딸이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는데 엄마랑 같이 살았던 기억이 조금은 난다고 했잖아요. 설마 언니가 내 딸한테 엄마인 척 데리고 있다가 내 딸이 귀찮아지니 고아원에 버렸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사이에 친자검사 결과는 나와 저희 둘이 모녀 사이라는 건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제부턴 죽었다고만 생각한 언니를 찾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야 했고 저 혼자는 찾질 못하니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심부름센터에서도 언니 찾는 건 쉽지가 않았고 3번이나 심부름센터를 바꾸고 나서야 언니가 인적 드문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내려갔고 언니가 산다는 집에 도착해 차에서 언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휠체어를 끌고 밖으로 나오는데 언니였습니다.
몇십 년이 흘러도 그 모습은 그대로였고 저처럼 몸이 불편해 보였는데 저는 그런 언니를 보자마자 차에서 내렸고 언니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언니는 저를 보곤 소스라치며 기겁을 하는데 전 그런 언니를 붙잡아 놓고 물었어요. 왜 그랬어? 나랑 내 딸한테 왜 그랬냐고. 언니는 그래도 나랑 가까웠잖아.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어도 내 친언니였잖아.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제가 악을 쓰며 막 소리를 치니 언니가 휠체어에서 내려와 제 다리를 붙잡으며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며 이제라도 죄값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더 감정이 북받쳤고 대체 왜 이딴 짓을 벌인 거냐고 설명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늘 네가 미웠어. 네가 나를 안쓰럽게 생각해서 잘해주는 것도 미웠고 나를 더 챙겨주는 것도 싫었어. 차라리 네 동생들처럼 나를 미워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을 거야. 언니의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언니는 너는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걸 다 가졌어. 네 남편도 네 자식도 내 거를 네가 다 뺏어갔다고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곤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재차 물어보며 그 말 뜻이 지금 언니가 내 남편도 탐했었다는 말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 딸이 더 예뻐 보였고 가질 수 없어서 미칠 것 같았다는데 그렇게 언니는 30년 전 그 계곡에서 간신히 제 딸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 도망을 쳤대요. 근데 장마로 산사태가 나면서 그 밑으로 굴러 떨어졌고 본인은 다리뼈가 완전히 부스러지고 저희 딸은 머리를 돌에 부딪히면서 눈 부위를 심하게 다쳤다는 겁니다. 그 길로 목숨은 건졌지만 저희 딸을 도무지 자기 힘으로 볼 수가 없었대요. 자기 병원비도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저희 딸은 눈까지 안 보이니 감당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낸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곤 몇 번이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절 따라온 저희 동생도 언니가 하는 말을 듣곤 네가 사람이냐며 여태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치냐며 멱살을 잡고 언니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렸어요. 대체 이 여자랑 저랑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길래 현생에서 이렇게 만나 제 인생 60년, 딸 인생 33년을 망쳤나 싶었어요. 저는 이 여자를 유괴로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알아본 결과 이미 30년이란 세월에 증거도 없고 사건 흔적도 없어 조사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백만으로 유죄가 될 수 없다는데 분통이 터지고 제가 끝까지 이 여자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이 여자도 이미 이런 걸 다 알고 저한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시꺼먼 속내나 다 얘기하자 했겠죠. 그걸 듣고 제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 한 여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여자에게 진심으로 저주를 하는 악담을 했어요. 너는 평생 옆에서 아무도 없이 외롭게 늙어 죽을 여자야. 네가 나한테서 억지로 떼놓은 내 딸을 나는 다시 또 갖게 됐잖아. 그것만 봐도 모르겠어? 넌 평생을 발버둥 쳐도 내 인생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오는 인간이라고. 네가 당장은 벌을 안 받아도 하늘은 알겠지. 우리 연희 아빠는 알겠지. 얼마나 억울하고 노했으면 나랑 내 딸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했겠어.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넌 이제 세상 벌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하며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했어요.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다 늙고 시들어가는 인생인데
제 딸은 이제 피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저를 만나 이렇게 된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무능력한 엄마여서 미안했고 실종된 딸을 찾는 걸 포기해서 미안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몸 하나 가누지 못하니 마음에 묻고 살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원망스러웠어요. 딸에게 무슨 말로도 용서가 안 된다고 하니 제 딸은 이제라도 엄마를 만나게 된 것만 해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으니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딨냐며 되려 저를 위로해주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이런 딸에게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세월들 늦었지만 함께하고 손잡고 걸어나가자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 모녀를 안쓰러운 눈으로 많이 쳐다보곤 해요. 모녀가 둘 다 몸이 성취하느니 불쌍하다며 어떻게 살아가냐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지인들도 많이 하고 심지어 길거리를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도 하죠. 그래서 저와 딸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신체적인 불편함은 사실 조금 느릴 뿐이지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걸요. 딸과 재회한 지도 1년이 안 된 요즘은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하루하루 만끽하며 살고 있어요. 늘 그 허전함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가족이 옆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사시길 바랄게요. 있을 땐 몰랐는데 없으니까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알았거든요. 저의 긴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